안녕하세요. 저는 금속공예가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금속 공예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금속을 재료로 사용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진 장신구, 주얼리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식기류, 커트러리나 이런 것들, 금속으로 된 오브제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이라는 재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속이 좀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롭고 좀 위험한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금속의 매력은 만약에 주변이 차가우면 같이 차가워지고 열을 주면 또 같이 따뜻해지고 단단하지만은 않고 또 유연해질 수도 있고 사람으로 치면 둥글둥글한 사람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속 공예 작품이 탄생하기까지는 보통 어떤 순서로 진행이 돼요? 작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능성보다는 약간 조형성에 좀 치중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서 살면서 뭐 겪었던 일들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글을 만들고 시를 쓸 때도 있고요. 제목까지 정해지면 스케치를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네.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럼 그 부분이시겠네요. 네, 이야기가 제일 저한테는 중요하고 사람이 살면서 겪는 감정에 관한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매년 시리즈로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제목이 그릇의 크기거든요. 매년 한 살 먹을 때마다 1cm씩 늘려서 망치질로 이제 접시 형태를 만들거든요. 이중적인 의미인데 그릇의 크기라는 게 사람의 그릇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나이에 맞는 그릇을 가졌나 아니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릇은 얼마큼 되나 근데 우리가 꼭 나이에 맞는 그릇대로 살아야 하나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작품이거든요. 작가님 작품을 보니까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하시던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거에는 나무가 이제 뿌리가 있지 않고 그냥 나무만 있거든요.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태어나서 그냥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지만 자라면서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근데 본질은 나무도 똑같은 나무가 자라는 거고 사람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무하고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아의 대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나아가서는 저 말고도 이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로 대신 표현을 하는 거죠. 작품을 보니까 다른 소재로도 공예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금속 말고도 다른 걸 배우는 게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 다른 재료나 기법을 쓰면 독학으로 해요. 금속이 저한테는 주 재료고 얘가 주인공이라고 치면 주인공을 좀 빛내줄 수 있는 조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제 거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제 사용하게 됐고 오칠도 마찬가지지만 오칠이라는 게 뭔가요? 제사할 때 사용하는 것들 이제 그릇이 나무로 돼 있어서 보면 이제 암갈색으로 좀 칠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칠이거든요. 오칠은 원래 나무에만 했었는데 모든 재료에 다 가능한 재료고 이게 마르고 나면은 거의 1000년 동안도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기로도 사용 가능하게끔 좀 더 보호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네. 요즘 사람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술품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창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한테도 제가 작가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되게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막 되게 신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작가 의도 아닌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작품을 이제 감상을 할 때 그 작가의 의도나 그 작품 설명을 안 보고 처음에 감상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내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작가의 의도나 설명을 보고 자기 생각하고 비교해보고 만약에 그곳에 작가가 있다면 작가랑 또 직접 얘기해보고 그러면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작업하면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중앙대학교 공예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공예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은가요?
예전에는 디자인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공예가 하고 싶어서 공예과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 자기가 뭔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로 공예과를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지금 횟수로는 13년째인데 사실은 제 작업을 하는 것만큼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되게 보람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공예과를 나오게 되면 보통은 직업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과는 전공이 다양하게 있어서 뭐 주얼리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섬유 공예를 하면 뭐 벽지 회사나 뭐 패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공은 가구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공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꿈칠 멘토링을 하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금속공예는 좀 특이한 분야여서 대학을 가야지 아니면은 공방이나 어디 이런 아카데미를 들어가야지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이 친구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니까 제가 칠보공예를 한번 가르쳐준 적이 있어서 작업을 하는데 더 하고 싶어 하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다 이제 보면 뿌듯한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예술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해주신다면? 예술가의 삶은 살아보니 돈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할지언정 행복지수는 거의 100점이라고 하면 98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마음은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정말 이 길을 원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셨으면 행복한 이제 생활이 펼쳐진다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